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자주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들린 것 같습니다. 비욘디 스튜디오에. 저는 센트럴 서울안과 녹내장 팀을 이끌고 있는 최재환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최근 녹내장 환자들을 위한 그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비타민 B3 고용량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나왔습니다. 방송이 라이브로 진행되니만큼 그리고 주제는 이제 비타민 B3에 대한 얘기가 주로 다가겠지만은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안과에 대한 것들 뭐라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방송 중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녹내장은 시신경이 빠른 속도로 퇴화되는 질환입니다. 시신경의 빠른 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항노화 부분에서는 최근에 그 비타민 B3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하버드 대학교의 노화 연구 과학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던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그 노화라는 것이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누구나 맞아야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노화는 유전자의 발현 양상이 망가지면서 진행된다고 했고, 그리고 만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노화도 질병처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노화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약간 어려운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또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항상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노화에 좋아요. 그렇지만 저희 의학에서는 어떤 근거라든지 생리학적인 기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 저희가 환자들한테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참고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이따 후반부에는 녹내장과 관련한 편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시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들으셔도 됩니다. 네. 이 경로들은 이제 AMPK 경로, mTOR 경로 그리고 서투인 단백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리적으로 이제 다 복잡한 내용들이라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은 오늘 저는 그 노화를 늦추는 핵심인 서투인 단백질과 비타민 B3 보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서투인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투인 단백질은 SIRT1부터 SIRT7까지 7종류가 있는데 세포핵, 세포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 모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주요 기능은 DNA를 복구하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에너지 대사를 향상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을 조절하고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 한마디로 세포가 늙지 않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서투인 단백질이 활성화되는데 비타민 B3군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3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시중에서 가장 흔하게 유통되는 니코틴산 아미드 NAM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 NMN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NR이라고 하는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투인 단백질이라는 거를 직접 활성화시키는 거는 NAD 플러스, 네드 플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네드 플러스의 생성을 위해서는 비타민 B3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B3가 생성되는 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활용 경로입니다. 여기서는 그 네드 플러스가 소모되면서 생긴 부산물인 니코틴아마이드가 NMN으로 바뀌고 다시 네드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경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NR 루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NR이 NMN이 되고 그다음에 네드 플러스가 그렇게 되는 경로입니다. 두 경로에서 모두 공통점은 서투인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성분은 네드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드 플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드 플러스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타민 B3 대사 경로에서 항노화 기능을 갖춘 서투인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적인 최종 산물입니다. 이 네드 플러스는 우리 몸에서 두 가지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에너지 생산의 핵심 역할을 하는 동시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몸에서 술이나 신호 체계를 담당하는 서투인 단백질 혹은 PARP 같은 효소들의 연료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내용들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복잡한 내용 거의 다 돼갑니다. 중간중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서투인 단백질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네드 플러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세포를 수리하고 그다음에 세포가 노화 덜 늙게 하는 그런 조절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서투인 단백질의 활성화는 네드 플러스의 농도에 의존하는데 네드 플러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서투인 단백질의 활성이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드 플러스는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게 되고요. 이 네드 플러스가 감소하게 되면은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서투인 단백질 아까 수리해주고 조절하는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걔들의 활성화가 감소하게 됩니다. 서투인 단백질의 기능이 항노화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B3가 고갈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세포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수리 기능도 떨어져가지고 노화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네드 플러스의 생성의 필수 성분인 비타민 B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3는 이제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종류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비타민 B3는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거는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증상이 상당 빈도로 발생해서 최근에는 사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니코틴산 아미드는 홍조와 관련된 부작용은 적고 현재 녹내장 환자들한테서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니코틴산 아미드 리보사이드 NR이나 니코틴산 아미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 NMN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드 플러스로 전환되는 효율이 높고 이제 서투인 단백질 활성화도 되게 강한 편이고 부작용도 없는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녹내장 환자들한테는 아직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이 두 성분을 가지고 진행된 녹내장 연구, 임상 연구 체계적인 것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비타민 B3 녹내장에 관한 연구들은 니코틴산 아미드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할 그 녹내장 환자들에서 비타민 B3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니코틴산 아미드하고 관련된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타민 B3 얘기가 비타민 B3 얘기가 사실은 녹내장에서 이슈가 된 것은 최근 4, 5년 정도 안쪽입니다. 하지만 전신적인 효과에 대한 유용성은 이미 의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그다음에 임상적인 테스팅 등에서 검증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는 유산소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혹은 내과에서는 이상 지질혈증의 개선, 피부과에서도 많이 쓰는데 특히 화장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건선 치료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피부암의 발생률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정신과적으로도 항불안 효과가 있거나 혹은 파킨슨병에서 치료 보조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고 염증 억제 효과나 만성 피로 증후군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인의학 분야에서 말이죠. 세포 에너지 개선으로 항노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활성화에 비타민 B3가 관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충북의대 배석철 교수님 팀에서 폐암 환자들에서 조금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이제 치료 보조제로서의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어서 내과 환자분들의 수요도 어느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왜 이제서야 그 녹내장 분야에서 이렇게 연구가 이제서야 이루어져 있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정도로 의학의 다른 부분들에서 비타민 B3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미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비타민 B3의 일반적인 생리학적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녹내장과 비타민 B3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올라온 질문들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서 답을 드리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범한 시청자 V5B님께서 비타민 B 먹으면 활력이 좋아진다고 하던데 눈에도 효과가 좋은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비타민 B군의 영양제들 많이 나와 있죠. 아마 주로 활력이나 그런 계통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좋아요. 전반적인 활력 챙기기 위해서 비타민 B군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타민 B3만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시중에서 팔고 있는 비타민 B 중심의 이제 영양제들에서 보면은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니코틴산 아미드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있으면 100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녹내장 환자들한테서 임상적으로 효과가 밝혀진 것은 좀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2000mg 혹은 이제 3000mg 정도의 고용량이기 때문에 비타민 B3 제제를 드시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녹내장 환자라면은 부가적으로 비타민 B3의 고용량 요법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밑에서 보니까 신디님께서도 이제 비타민 B3 먹어도 문제가 없나 그런 것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보자. 진다남님께서 녹내장에 안 좋은 생활 습관, 뭐 굉장히 심플한 것들 있죠. 우리 몸의 대사에 안 좋은 것은 다 녹내장에 안 좋습니다. 심혈관에 안 좋은 거, 폭음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 부족. 운동 부족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WHO에서 의자병이라고 이제 언급할 정도로 생활할 때 가만히 책상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혈류 정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협심증이나 뇌졸중이나 녹내장 같은 것들이 악화된다는 증거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꼭 심장보다 눈이 아래로 가는 자세들, 거꾸로 매달리기, 물구나무 서기들 같은 경우도 녹내장 환자분들한테 권할 만한 자세는 아닙니다. 자, 산책하는 날들님께서 양눈의 시력 차이가 너무 커요. 라섹한 지 15년 됐는데 시력 차이가 커도 괜찮나? 요거는 글쎄요. 한번 병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0.5에 1.0이면 아마 한쪽에 근시가 조금 왔거나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건 한번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피는 필수님께서 눈동자가 아버지가 하얗게 되셨다. 녹내장인지 백내장인지 너무 걱정. 이거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눈동자가 하얗게 되는 백내장은 우리가 백색 동공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백내장이 많이 진행되고 나서야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너무 늦으면은 안압이 올라간다든지 수술이 불가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김수탁님께서 비타민 B3의 권장 용량보다 과하게 먹는다면 혹시 몸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요거는 저희가 방송 후반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온마인드님께서 비타민 B3는 안압을 낮추는 치료인가요?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매우 좋은 질문이고요. 비타민 B3는 안압을 낮추는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타민 B3가 하는 역할은 우리 녹내장 환자들은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망막신경절 세포라고 해서 녹내장에서 손상받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그 세포의 기능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발전소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3는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항산화 기능을 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세포들이 스트레스에 잘 버틸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높은 안압이라든지 혈류의 불안정성 같은 것들로 세포들이 위협을 받을 때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게 해서 세포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이 부분도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오늘 핵심 강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질문. 안구 건조가 심하신데 인공누액을 일단 쓰시는데 밖에 나가서 추워지면 눈물 나고 인공누액 쓰는 건 매우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난다 혹은 실내에서도 눈물이 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마 좀 다른 비루관의 협착이라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안구 건조증 밖에 나갈 때 눈물 나는 거는 눈물약 쓰는 걸로 괜찮아요. 그렇지만 혹시 뭐 그걸로 안 되는 경우라면은 이제 안과를 방문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진행할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던 얘기, 녹내장에서 비타민 B3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내장에서의 비타민 B3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끌고 계신 분은 호주 시드니 대학의 프로페서 조나탄 크로스톤입니다. 네. 이 크로스톤 박사님께서 2009년도에 세계 녹내장학회 학술지인 저널 오브 글라코마에 발표한 논문의 표지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녹내장은 신경이 퇴화되는 질환이다. 여기까지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노화에 따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이 진행되어 있는 것은 녹내장의 중요 발병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 얘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안압이 높아도 시신경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압이 낮아도 특히 정상안압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이 나빠지고 그거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압만 가지고 녹내장의 발병 원인을 해설을 하면은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녹내장에 걸리는 사람들은 세포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밝혀내었던 굉장히 중요한 기념비적인 논문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포 내에 있는 세포 소기관 중에 여러 소기관 중에 하나인데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생산합니다. 이 과정에는 제가 좀 아까 보여드렸었죠. 비타민 B3와 관련된 기능적 최종 대사 물질이 뭐라 그랬죠? 네드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이 네드 플러스가 크게 관여합니다. 이 네드 플러스라는 게 전자를 받아가지고 환원이 되면은 이제 NADH라고 되는데 얘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로 들어가서 ATP 에너지원을 뽑아내는 그 엔진 연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야 이 회로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비타민 B3의 공급으로 네드 플러스가 충분히 공급되고 유산소 운동이 잘 병행이 된다 그러면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돼서 세포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 녹내장학회에서 매우 중요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크론스톤 교수님께서 직접 니코틴산 아미드의 녹내장의 임상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매우 고무적인 결과들이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발표되었던 중요한 연구 결과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초창기 논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비타민 B3가 녹내장에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진행된 초창기 연구입니다. 2020년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는 녹내장 환자들에게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로 비타민 B3를 투여한 군에서 비타민 B3를 3g씩 12주 투여하였을 때 투여군과 대조군에서 시야 검사 그리고 이제 망막 전이도 검사를 비교했습니다. 비타민 B3를 투여한 군에서 비교 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시야 검사 지표 그리고 전기 생략적 지표가 모두 향상된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2년에 미국 의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자마 옵살모로지에 실린 다른 무작위 배정 임상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34명의 녹내장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임상 연구이지만은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타민 B3 투여군에서 시야 검사상 지표가 향상되었음을 밝혀냈고 3g이라는 고용량을 투여했지만 특별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선 연구와 그 동일한 연구 결과가 재현성 있게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이 외에도 후속으로 발표된 다른 연구팀들의 결과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들이 보고가 되었고 이후 녹내장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비타민 B3 고용량 요법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국제적으로 치료의 표준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녹내장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건강기능식품들 있죠. 뭐 은행잎 추출물이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어떤 것도 먹어서 결과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시험으로 증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B3와 관련해서는 거의 일관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신뢰를 가져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뷰 논문인데요. 비타민 B3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서 망막신경절 세포를 보호하는 신경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정리한 논문이고요. 최근에 출간된 한 논문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의 비타민 B3를 먹어야 되냐 이게 이슈가 됐죠. 효과가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하루 3g이었단 말이죠. 실제로 저희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권장하는 이제 한계 허용량은 1000mg입니다. 실제로 한 2배나 3배 정도인데 이건 약간 조금 양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경구용 비타민 B3를 투여하는 것,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로 투여하는 것이 안압이 높은 녹내장에 대해서 망막신경절 세포 손상에 대해서 신경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데
높은 용량일수록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은 좋은 순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겠죠.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3g 복용에 대해서 초창기 논문들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을 거라고 했었지만은 그 이후에 몇몇 리포트들에서 3g을 좀 장기간 투여했을 때 약물이 유발하는 어떤 그 간독성 같은 것들이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용량을 줄여보자는 시도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대한민국의 녹내장 전문의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10월 달 2달도 안 됐죠. 영국 안과학회지에 매우 따끈따끈한 논문이 저희 대한민국 의료진들에 의해서 출간됐습니다. 이 연구는 이중맹검 무작위 배정 연구로 53명의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3g이 아니라 2g의 니코틴산 아미드를 투여했고 거기서 전기생리학적으로 개선된 결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3 2g씩 투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상안압 녹내장의 보조적인 치료로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g 투여한 군에서는 이 임상시험 기간 좀 짧긴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용량을 조금 줄였고 효과는 있었고 그다음에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좀 잠재워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연구는 저희 나라의 녹내장 환자분들한테서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동양인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녹내장이 정상안압 녹내장이거든요.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 외래에서 저희가 정상안압 녹내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녹내장을 진단을 받았을 때 안압이 20을 안 넘어가는 경우들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안압이 높지 않은데도 손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약을 써서 안약이나 레이저를 써서 녹내장 안압을 낮춰놨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빠지는 분들이 한 20-30%는 있으세요. 안압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다는 거죠. 뭐 그런 경우들에서 뭐 앞으로 좀 녹내장 치료의 전반적인 방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연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B3의 고용량 요법이 녹내장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비타민 B3가 들어가서 네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네드 플러스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 망막 신경절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ATP 에너지원이 효율적으로 생산이 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세포를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서투인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활성산소들로 인한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또 좀 재미있는 건데요. 세 번째는 이제 흥분 독성으로부터 신경 보호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심한 손상이 온 세포들이 있을 때 그 세포들이 죽었어요. 혹은 죽어가요. 그러면 걔들은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냄새가 나고 뭐 또 사과 같은 게 썩으면은 옆에 그 물이 흘러나오고 하는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이제 독성 물질들이 옆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을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흥분 독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는, 자,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OCT라고 하는 저희가 망막 그 단층 안구 광학 단층 촬영 검사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신경이 손상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죽은 세포 혹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가는 세포들이 있어요. 얘들이 글루탐산 같은 독성 사이토카인을 배출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요 인접한 부위에 있는 정상 세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마치 이제 사과 상자 안에 사과가 하나가 썩었을 때 썩어가는 패턴이 이제 옆으로 계속 번져가는 거랑 비슷해요. 마침 이 사과가 튼튼하다면 하나하나를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과가 튼튼하다면 버틸 수 있겠지만은 튼튼하지 못하면은 계속 따라서 죽으면서 이 전체적인 세포들이 뿜어내는 사이토카인이 양이 많아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레벨이 되고 나면은 그냥 그 독성 사이토카인의 양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냥 정상 세포들이 안압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진행된 녹내장은 치료를 열심히 하더라도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흥분 독성으로 인한 세포도 그
세포 손상도 정상 세포의 손상도 어느 정도는 보호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 질문들이 또 조금 올라왔습니다. 요거 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죠? 우리 녹내장 환자분들도 많이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상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양제라든지 그런 걸 택할 때 기준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특히 한방이라든지 민간요법 관련해서는 이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뭐가 좋더라 이래가지고 카더라로 여러분들이 좀 쓸데없는 거를 드시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보거든요. 조금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클리어 캐스트님께서 그 위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나눴는데 미토콘드리아라는 얘기 참 어렵죠. 근데 조금만 들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3의 고용량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B3의 고용량 기준은 자, 우리 그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으로 1000mg까지가 허용되는 양이고요. 그 이상을 투여를 할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를 한 다음에 투여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고용량으로 투여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저희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엔젤29M님께서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압이 높지 않아도 녹내장이 온다던데 안압이 높지 않으면 안구 통증 이런 증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자각할 수 있나요? 모르고 있다가 실명될 수도 있나요? 네, 맞아요. 이거는 녹내장이 차라리 이제 안압이 많이 올라가는 녹내장 있죠. 예를 들어서 포도막염 관련 녹내장이라든지 폐쇄각 녹내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증상이 금방 옵니다. 통증이 심하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병원으로 빨리 오게 되는데 안압이 높지 않고 뭐 그냥 진행도 뭐 한 달, 두 달,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경우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나빠지는 것도 조금씩 나빠지면은 환자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쪽 눈이 거의 실명하기 전까지 녹내장이 있다는 걸 모르고서 오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반드시 40세 이상인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과 검사를 시행하시고 40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혹은 녹내장 가족력이 있거나 혹은 안구에 외상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경우라면은 반드시 40세 이전이라도 한 번은 녹내장 검사를 시행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녹내장 초기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녹내장 초기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급하게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라면 증상이 있죠. 그렇지만 안압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라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야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빗번짐이라든지 눈부심 증상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 많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로 행동에 제약이 좀 오겠죠. 엔젤 29M님께서 눈에 염증이 있으면 안압이 높아지나요? 네. 포도막염 때문에 안압이 높아지나요? 아니면 안압이 높아서 포도막염이 오나요? 요거는 포도막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포도막염 때문에 눈 안에 염증이 생기면은 일단 그 염증 때문에 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염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눈 안에서 물이 그 방수가 순환하는 경로인 섬유주 부분을 막거나 혹은 이제 우각이 폐쇄되는 경우에 안압이 심각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녹내장의 여러 유형들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녹내장입니다. 예후가 좋지 않은 녹내장이라는 얘기는 그 방치했을 때 안압이 잘 떨어지지 않게 되고 수술 같은 걸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고 수술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포도막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은 요거는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고 섬세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하지만 포도막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녹내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압이 높지 않은데 왜 눈에 문제가 생기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은 질문이에요.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이 망가지는 거는 기계적인 압력을 받아서 망가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안압이 높지 않아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혈류학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예요.
눈 주변에는 시신경 주변에는 굉장히 이제 그 섬세한 모세혈관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혈관에 순환 장애가 생길 때 신경이 제대로 된 그 산소라든지 영양소 공급을 받지 못하고 혹은 일시적으로 허혈이 됐다가 다시 이제 재관류가 됐다고 할 때 재관류가 되었다가 할 때 그 산화 손상을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내장의 발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유전적인 취약성이에요. 아까 그 제임스 크로스턴이 2009년도 저널 오브 글라코마에 발표했던 논문에서 녹내장 환자들이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라면은 안압이 좀 올라가거나 혈류가 불안정하더라도 녹내장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한 10년 동안 제가 안압이 30인 상태로 보고 있는데 약 안 쓰고도 그냥 튼튼하게 유지가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안압이 11, 12인데도 불구하고 심한 녹내장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적인 특징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김수탁님께서 죽은 세포들이 주변 정상 세포들의 손상을 준다. 예. 이미 손상된 세포를 살리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죽은 세포와 죽어가는 세포는 다릅니다. 죽은 세포를 살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세포는 적절한 치료, 안압이라든지 혈류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그다음에 아까 비타민 B3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세포의 그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면은 어느 정도는 회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죽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중환자실 들어와서 집중 치료를 받거나 했을 때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부는 또 살아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신경에서 손상되는 망막신경절 세포 역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BGKWH님께서 눈물이 눈 양옆으로 자주 흐르며 눈이 뿌옇게 보이고 곱이 자주 껴 안쪽으로 콧물 같은 게 묻어나서 힘들어요. 요거는 아마 요거는 저희 눈물 쪽 문제 같아요. 눈물 혹은 이제 저희가 비루관 폐쇄가 있을 때 눈에서부터 코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안과에서도 눈물길을 다루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성형 안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형 안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답을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비타민 B3는 모든 녹내장 환자에게 추천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B3가 요거 뒤쪽에서 좀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조금 이따 얘기를 진행하면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안압이 높으면 무조건 녹내장 진단인가요? 아니면 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러 병이 있나요? 안압이 높다고 해서 녹내장으로 무조건 진단하지 않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고 그 손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안압이 높아도 녹내장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고안압증이라고 하죠. 녹내장 진단은 받으면 안약 잘 나오면 평생 실명을 없을 수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진행을 늦출 수 있고요. 또 절반 정도의 상태에서는 진행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용적인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비타민 B3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것만 해도 나이아신, 니코틴산 아미드,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 NMN, 굉장히 다양한 NAD 플러스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해외 아마존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NM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께서 굉장히 많이 띄워놓으셔가지고 일반인들께서 항노화 성분으로 굉장히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비타민 B3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녹내장 환자들한테서 필요한 비타민 B3는 정답은 니코틴산 아미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녹내장 환자들에서 비타민 B3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니코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NR, 니코틴산, 리보사이드 하나 있는 거 빼고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니코틴산 아미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유용한 결과들이 이제 보고되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세포 생리학적인 기전에서 NMN이나 NR도 녹내장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NR로 시행되어서 어느 정도는 유효한 결과를 보여준 임상 연구도 하나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니코틴산 아미드만큼 그렇게 신뢰도 높은 임상 연구는 녹내장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적어도 없습니다. 저희 녹내장 전문의들은, 저희 한국 녹내장학회 소속 전문의들은 철저하게 증거 기반 의학을 신뢰하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들에게는 니코틴산 아미드 제품을 추천합니다. 제품들은 또 제형도 다릅니다. 많은 제품들이 정제 혹은 이제 캡슐로 되어 있어요. 500mg짜리도 있고 1000mg짜리 정제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정제 혹은 이제 캡슐 같은 것들 이제 1000mg짜리 정제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해외 제품인데 구해서 먹어봤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좀 두려워요. 이거 혹시 목에 걸리지는 않을까? 예. 그리고 또 500mg짜리 제품에 같은 경우는 아까 녹내장 환자들한테서 적어도 한 적게 이제 저희가 안정적인 분들은 제가 하루에 2알을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좀 진행되는 경우는 임상 시험에서 사용된 용량을 기초로 해서 2000mg 하루에 4알을 먹게 되는 거죠. 좀 여러 알을 좀 복용해야 되는 불편감이 있고, 정말 심한 분들은 저도 3000mg 정도 6알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그런 것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1000mg짜리는 아까 삼키기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고 했고요. 최근에 이제 좀 독특한 제품이 하나 나와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기존 제품들의 좀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트라는 회사에서 분말로 포형태로 되어 있는 니코틴산 아미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마이크로트라는 기업은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는 이름이 생소하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녹내장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녹내장 전문 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최근에 녹내장 수술의 그 판도를 바꾸고 있는 A스트림 녹내장 스텐트의 제조사이기도 하고, 또 이 회사 대표님이 현직 삼성 서울병원의 안과의 녹내장 파트 맡고 계시는 한종철 교수입니다. 한종철 교수는 현재 저희 한국 녹내장학회 이사로 재직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이 제품의 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개발과 관련해서 자문을 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녹내장 전문의들이 직접 만든 제품이라서 좀 눈에 띄어서 알려드립니다. 차이점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정제로 된 제품들을 먹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위 안에 들어가서 잘 안 녹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은 기존의 정제형 제품들은 들어가서 좀 있다 보면은 특히 이제 빈속에 드시면은 약간 좀 속이 좀 몇 분 지나고서 속이 좀 쓰려울 때가 있어요. 바로 들어와서 녹지 않기 때문에 위 점막 주름 안에 어딘가 있다가 그게 이제 녹으면서 국소적인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요 맥스나민이라는 요 제품은 굉장히 잘 녹습니다. 사실 저희가 분말포 제품 개발을 위해서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도 테스팅을 해봤는데 이렇게 용해도 높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매우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령층에서 이렇게 삼키기 힘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도움이 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많이 개선되긴 했어요. 원래 니코틴산 아미드를 정제나 캡슐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맛이 되게 쓰거든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분말형 포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맛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개선을 많이 했지만 아직은 특유의 쓴맛이 약간은 남아있는 편이라서 맛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모나 같은 제품처럼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아까 또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 모든 사람한테 추천할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녹내장 환자한테서 비타민 B3 고용량 요법을 선택할 때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분이 아마 저희 내 H3P2W님한테 질문들 또 도움이 뭐랄까 답이 좀 될 것 같고요. 자, 비타민 B3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100%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 100%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발병의 기전상으로 볼 때 심한 녹내장성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은 아까 말한
손상된 세포들이 이제 주변 정상 조직에 미치는 흥분 독성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안압을 충분히 낮추었지만 진행하는 녹내장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은 낮은 안압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녹내장이 진행이 됐겠죠. 젊은 나이에 발생한 녹내장이라든지 가족력이 있는 녹내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당뇨나 고혈압증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녹내장에서도 우리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포의 메커니즘 자체가 세포가 비실비실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타민 B3의 고용량 요법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녹내장 환자들이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초기 녹내장 환자이고 뭐 진행도 별로 안 돼 있고 뭐 한 5년 10년 동안 굉장히 약한 약 하나만 쓰고 있는데 뭐 그런 경우라면은 그냥 약을 드시나 안 드시나 뭐 녹내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먹으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비타민 B3의 그 요법 자체가 그 내과적인 부분에서 만성 피로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의 개선 같은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는 이제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는 편인데 저는 비타민 B3를 하루에 1000mg에서 2000mg 정도씩 해서 저는 한 3년 그렇게 먹은 지 3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학회들에서 어쨌든 믿을 수 있는 리포트들을 보고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뭐 모든 녹내장 환자가 녹내장의 효과를 기대해서 그렇게 먹는다기보다는 전신적인 에너지 레벨 향상을 위해서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가 있는 경우가 뭐냐면은, 자 오늘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비타민 B3의 고용량 요법이라고 하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단독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는 녹내장에서 가장 확실한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안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쉽고 그다음에 가장 과학적으로 좋은 예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예후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뭐 절대적인 답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자. 니코틴만 들으면 몸에 안 좋게 들려요. 네, 맞습니다. 뭐 니코틴 그러니까 뭐 담배 생각이 나네요. 그죠? 그렇지만 완전히 좀 다른 거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격려해 주신 오영도님 감사합니다. 어, 천천히 살자님 좋으면 장땡이죠. 맞아요. 뭐 좋은 장땡이고 행복해지고 노화가 느려진다면 장땡 맞습니다. 네. 건강 긍정 상쾌님께서 나이가 가장 어린 환자분은 어떻게 되나요? 예. 녹내장 환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환자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 녹내장은 이제 오늘 다루는 주제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전 연령대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연령대는 태어나자마자부터입니다. 이거는 선천성 녹내장이라고 해서 이 경우는 성인 녹내장과는 발생 기전이 틀린데, 선천성 녹내장은 눈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좀 이상 구조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안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수술적인 치료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보통 10대 중반이 되면서 연소성 녹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내장이라는 게 5, 60대 발생하는 녹내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하거나 뭐 그렇게 뭐 물론 거기도 나쁜 경우들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말해서 예후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0대 중반에 안압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연소성 녹내장 같은 경우는, 연소성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녹내장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의 케이스에서 수술적으로 가고요. 수술을 하더라도 이 젊은 친구들은 그 세포 재생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수술한 부분이 들러붙거나 실패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젊은 사람들 녹내장 치료를 할 때는 굉장히 저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초고도 근시인데요. 이 예방 차원의 의미로 먹어도 도움이 될까요? 초고도 근시에서 이제 초고도 근시는 일단은 세포의 기능 자체가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망막의 시세포라든지 망막신경절 세포라든지 기능이 떨어져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비타민 B3를 가지고 예방적으로 드셨을 때 뭐 녹내장의 발병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기전상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이것저것 눈에 많이 챙겨 먹는 이유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초고도 근시였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11디옵터, 마이너스 12디옵터로 2002년도에 라식 수술을 받았고요. 지금은 23년째 이 안경은 이제 도수가 없는 안경입니다. 그냥 폼 때문에 쓰는 거고요. 네. 어, 그 고도근시가 있기 때문에 고도근시 있는 사람들은 눈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눈 길이가 길어지면서 눈 안에 있는 신경세포, 시세포 이런 것들이 다 좀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눈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예, 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그 오영도님께서 만성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 비타민 B3의 복용 괜찮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자, 좋은 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뭐 음식이든지 약이든지 간에 고용량으로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알려져 있는 임상 시험들에서 보고되어 있는 좀 과학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챙겨봐야 되는데 어, 네. 비타민 B3 고용량 요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약물 유발 간 손상입니다. 초창기에는 3g 니코틴산 아미드 사용하고 나서 뭐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도 용량을 투여를 했더니 간 수치가 좀 올라가더라 뭐 그런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약물로 인해서 뭐 간에 여러 가지 이제 효소들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고용량 사용 시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최근에 미국 녹내장학회에서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외래에서 볼 때는 뭐 하루 1000mg은 이제 뭐 그 KFD에서도 허용하는 양이기 때문에 뭐 따로 그렇게 검사를 받으라고 하지는 않고요. 하루에 뭐 2000mg이나 3000mg를 드시는 분들은 적어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나오는 것들이 좀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이제 팔로업 추적 검사를 하라고 한다든지 혹은 이제 간에 이상이 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로감이라든지 황달이라든지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는지를 모니터를 좀 하는 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환자들 중에서 저희가 3g씩 2g씩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굉장히 뭐 심해져서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경우는 없었지만은 저희가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흔한 것은 이제 소화기 관련 증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속쓰림이 가장 흔해요. 뭐 설사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요. 요런 것들은 이제 그 제형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제 형태의 제품들을 먹었을 때 위 안에 이렇게 좀 구석에 있다가 좀 한 먹었을 때는 바로 괜찮다가 저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것들은 제 몸에 다 테스트를 하는 편인데 먹었을 땐 괜찮다가 한 10분 정도 있으면 뭔가 약간 아리하게 좀 쓰려오는 느낌이 있는 경우 있어요. 아까 그거를 저희가 분말 포제품으로 바꿔서 먹고 난 뒤는 저는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너무 불편하면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학 아직은 약이 아니에요. 약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 말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드시고서 부작용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이거를 억지로 먹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신적 부작용으로는 두통이라거나 어지럼증이라거나 피로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약간의 이슈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고용량 요법을 할 때 약간의 당 수치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다거나 혹은 전당뇨 단계가 있는 분들에서 이 비타민 B3 고용량 요법을 하면서 약간 당 수치가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사용을 권장해 주신 녹내장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부작용으로는 홍조 얼굴 빨개지는 거죠. 요거는 어, 니아신일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니아신일 때는 상당히 많았는데, 그치만 저희가 최근에 니코틴산 아미드를 사용하면서부터는 별로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혈소판 감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까 신장에 대해서, 여기서는 아까 신장에 대한 얘기는 안 썼었는데, 만성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장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거기에 의존해서 이렇게 많이 치료를 했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너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저도 사실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챗GPT 5.2 버전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인공지능들도 많이 쓰실 테니까 그런 것들은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는 신뢰도가 있는 질문들을 답변들을 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그리고 요거는 좀 아까 맥스나민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1000 밀리그램이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딴 것들은 전부 다 500 밀리그램 제제가 국내에 나와 있는 것들 단데 이건 한 포에 1000 밀리그램의 니코틴 산화미드가 들어있는 국내 유일한 제품이고 그다음에 현직 녹내장 교수가 대표인 녹내장 전문 기업 제품이라는 거 그다음에 분말 형태로 소화기 자극 증상 완화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병원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특히 저는 지방에서 오신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 사용량을 예측을 잘 못하고 내려가셨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려 가지고 못 드시고 병원 올 때까지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같은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통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고려할 부분은 자 이게 굉장히 특별한 제품은 아니고요. 제형만 좀 바꾼 제품이기 때문에 정제든 캡슐이든 분말이든 간에 효과는 동일합니다. 용량이 같다면은. 그리고 맛은 호불호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역해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딱 한 분 봤고요. 예.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시간도 지나가고 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기 전에 예. 질문들이 몇 개 더 올라왔으니까 요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요약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님께서 망막이 너무 얇은데 찢어질 경우는 몇 %나 되나요? 글쎄요. 이렇게 퍼센트로 물어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망막이 너무 얇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고도근시나 초고도근시겠죠. 그런 경우는 산동을 해서 망막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산동을 해서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어떤 그 격자형 변성이라든지 잘 찢어질 만한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망막 전문의 선생님께서 그 주변으로 이제 방벽 레이저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되겠죠. 이거는 몇 %나 될까가 아니라 그 몇 %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된다면은 이 망막 박리 같은 게 오면은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고도근시가 있다 혹은 근시, 중등도 근시 이상인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산동해서 망막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답답하신 상담 소견이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폐쇄각 녹내장 오늘 진단받았는데 큰 병원 가라고 하네요. 실명 가능성이 큰가요? 처음에 갔던 병원은 안검염이라고 스테로이드 안약까지 처방받았는데 오늘 간 병원에서는 안압이 높아서 낮추는 주사 맞고 백내장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가 안압이 안 떨어져서 큰 병원 가라고 한 상태네요. 큰 병원을 바로 못 가고 내일 겨우 예약했나요?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소견인데요. 이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안과적인 응급 중의 하나입니다. 이 폐쇄각 녹내장은 급성과 아급성과 만성이 있는데 이 만성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루 이틀 급한 상태가 아니지만은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24시간 안에도 안압이 50, 6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라면은 글쎄요. 빨리 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까지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근처에 있는 병원 녹내장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바로 보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라면은 폐쇄각 녹내장을 진단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오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게 응급이 아니면은 좀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 오늘 밤에 안압이 50, 60 올라가서 내일 아침에는 각막이 굉장히 심하게 붓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는 오늘 가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꼭 대학병원 아니라도 안과 전문 병원이라든지 혹은 이제 녹내장 의사들이 여러 명 있는 병원들 아마 저희 한국 녹내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한번 꼭 검색해 보시고 예, 근처에 있는 한국 녹내장학회 소속 전문의 선생님을 오늘이라도 빨리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녹내장 진단은 아니더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복용에 도움이 될까요? 이 경우 말씀드리기 참 애매한데 왜냐하면 실제로 녹내장에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다 녹내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요 경우에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뭐 녹내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타민 B3를 드시는 거는 약간은 오버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B3의 전신적인 효과, 전신적인 이제 만성 피로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드시는 것은 저는 권장합니다. 예. 오히려 저는 이제 비타민 B3를 먹으면서 확실히 피로감 같은 거는 훨씬 옛날보다 덜한 것 같아요. 운동할 때도 저희가 보면은 유산소 운동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리포트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도 꽤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55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어, 요렇게 앉아야지 가운데가 되는 건가?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약간은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눠 드렸어요. 초반부에 약간 생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택할 때도 녹내장과 녹내장 의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추천하는 제품들, 추천하는 성분들을 위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들을 다 권하거든요. 뭐 라이코펜도 권하고 뭐 어떤 해산물 껍데기도 권하고 뭐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 의사들이 인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인 레퍼런스가 있는 것들을 위주로 그렇게 치료를 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인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학적인 설명을 못 하면서 이게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좀 이런 단어를 쓰기 그렇지만 구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제품들 그다음에 인제 중에서는 비타민 B3, 니코틴산 아미드가 녹내장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 폭발적인 여러 신뢰도 있는 논문들,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나와서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오랜만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좋네요. 저도 가끔씩 나와서 사실 저희 병원에서 녹내장 TV라고 인제 저희 녹내장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하느라 잘 못 나왔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가끔 와서 또 새로운 소식들, 최신 소식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반갑고요.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